예,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일반화학입니다. 예, 편입 일반화학이고요. 예, 편입 일반화학은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완전히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험 과목이 유기화학, 일반화학, 그다음에 생물학이니까 과목이 세 과목이지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시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정도 틀린다고 해서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그 문제가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하나 뭐 맞춘다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짚으셔서요. 예, 실수 안 해야 되는 부분에서 실수 없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것, 그것이 합격의 비법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갑니다. 7가지 기본 SI 국제 단위계입니다. 국제 단위계로서 측정 7가지 기본 측정 단위가 있는데요. 자, 이 정도는 그냥 읽어주는 걸로 끝내면 돼요.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길이는 미터고요. 온도는 켈빈 온도입니다. 켈빈 온도가 국제 단위계고요. 물질의 양은 몰이고 시간은 세컨드고요. 초, 전류는 암페어고요. 광도는 칸델라라고 부르는 이렇게 기본 7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그냥 한번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라는 걸로다가 끝내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거 볼까요? 과학적 표기법이다라는 거 있습니까? 지수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 표기법을요. 나트륨 원자의 지름을 갖다가 측정해 보면 0.000000037m랍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3.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지수법이다라고 부르고요. 앞으로는 과학적 표기법은 우리는 지수법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지요. 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치면 충분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실까요? 배수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접두어들이 있죠. 자, 이런 것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엑사 같은 거, 피타 같은 거는요.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아, 엑사는 10의 18승이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1 엑사메터 하면 10의 18승 메터다라는 얘기고요. 페타는 10의 15승이니까 1 페타미터 하면은 10의 15승 메터다라는 거지요. 나머지 이런 건 알죠. 테라 10의 12승. 기가 10의 9승. 이거 뭐 컴퓨터 뭐 용량 얘기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 배수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두어구나 하면서 읽어보는 걸로 끝내면 되지요. 자, 이것도 볼까요? 메가 하면은 10의 6승이고요. 킬로는 10의 3승, 헥토는 10의 2승이지요.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헥토는 10의 2승이구나. 그래서 1 헥토그램 하면은 100g이죠. 10의 2승g이니까요. 그다음에 데카 하면은 DA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10의 1승입니다. 그러면 1 데카그램 하면은 10g이죠. 예, 10의 1승이니까요. 자, 됐죠? 대신은 10의 마이너스 1승, 대신은 10의 마이너스 1승,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 이런 건 친숙하죠.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fem토 아토 이런 건 약간 좀 낯섭니까? fem토 아토 같은 놈은 10의 마이너스 15승, 10의 마이너스 18승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배수를 주기에 사용하는 접두어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상식의 범주로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자주 읽는다. 자주 읽어서 익숙하지 못한 거는 한 2번 정도 되뇌어 보고요. 익숙한 거는 그냥 보면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엑사, 페타 이런 건 익숙하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데카, 헥토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fem토, 아토 이런 것들은 자꾸 읽어서 친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집착하는 파트가 아니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은 일반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학은 2의 암기형 파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온도에 갑니다. 켈빈 온도는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0도씨는 273K지요. 자, 우리는 0K에서는요, 이건 0K입니다. 0K는 마이너스 273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273도가 0K입니다. 여기서 모든 물질의 엔트로피는 0이다. 이것을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연력학 제3법칙은 0K에서 물질의 엔트로피는 0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극한으로 낮은 온도는 0K다라는 거죠. 그래서 켈빈 온도는요,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섭씨 온도는 당연히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 하면 이게 0K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온도라, 최저 온도라고요. 이게 최저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0K는 가장 작은 온도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켈빈 온도가 들어갔었을 때는, 이때는 단위가 당연히 플러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최저가 0K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섭씨 온도로다가 계산했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마이너스 10도 이런 걸 대입할 때 그런 식으로 실수가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켈빈 온도에 관한 얘기 이 정도만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피 볼까요? 1리터는요, 이건 SI 단위가 아니거든요. SI 단위가 바뀌면 1세제곱 데시미터입니다. 대신은 10-1승 맞죠? 그러니까 10-1승의 세제곱이니까 10-3승 세제곱미터가 1리터입니다. 1ml는요, 1세제곱 센티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센치는 10-2승이니까 그거에 세제곱하니까 10-6승 세제곱미터다. 그러니까 우리는 1리터, 1ml를 어떻게 SI 단위로다가 이렇게 바꿀 줄 아는 것을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리터는 10-3승 세제곱미터고 1ml는 10-6승 세제곱미터이다. 이 정도는요, 기본으로 서로 변환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1단원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로다가 그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집착하고 이런 데서 고민하고 이런 시간 없습니다. 앞으로 일반학 내용 어마어마한 것들 많이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별 쓸데없는 내용들에서 자꾸 힘 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도 쭉쭉쭉 나가보죠. 정확도, 정밀도, 유효숫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정확도는요, 측정값이 얼마나 참값에 가까우냐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한번 읽어본 다음에 가볼까요? 측정값이 얼마나 참값에 가까우냐, 이게 정확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밀도는요, 측정값이 다른 측정값과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 즉 얼마나 재현성이 있느냐입니다. 측정값 간에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걸 정밀도라고 부릅니다. 정확도와 정밀도는 우리가 느낌상으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이게 어떤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타겟이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총을 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확하게 쐈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요, 여기가 타깃인데 이런 식으로 총을 쐈다. 이렇게 뭐 군대용으로 얘기하면 뭐 탄착군을 형성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이럴 때는 요거는 정확도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값에 일치하게 근처에 많이 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요, 자기들 측정값끼리 잘 일치하지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우리는 정밀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도와 정밀도는 화학적으로는 약간은 다른 것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얼마나 참값에 가깝냐 정확도,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 정밀도,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유효숫자의 개념은요, 정밀도의 척도입니다. 정밀도의 척도고요. 확실한 숫자 플러스 불확실한 숫자로 구성되며 오차를 고려한다고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한다. 읽어보는 걸로 끝냅니다. 뭐의 척도라고요? 정밀도의 척도고요. 확실한 숫자 플러스 불확실한 숫자로 구성되고 오차를 고려한다고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효숫자다라고 부릅니다. 오차는요, 우발오차하고 계통오차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읽어보는 걸로 끝내는 겁니다. 우발오차는요, 불가측오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이 크거나 작게 나타날 확률이 같은 오차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읽어보는 걸로 끝내세요. 계통오차는 가측오차라고 부르고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크거나 항상 작은 오차를 우리는 가측오차, 계통오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어떤 편입기 출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읽어보고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다가 끝내는 거지, 이걸 뭐 집착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유효숫자의 개수,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자, 요건 암기해야 되겠지요. 암기합시다 같이요.
정수는 포함한다. 당연하죠. 정수는 당연히 포함시켜줍니다. 앞에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앞에형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외울 수 있겠습니까? 같이 외워보세요. 정수는 포함한다. 예, 같이 읽어봅시다. 정수는 포함한다. 앞에형은 포함하지 않는다. 뒤에형은 포함시킨다. 뒤에형은 무조건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예, 소수점이 없을 때는 지수법으로 표기해 주는 겁니다. 소수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지수법으로 표시해 준다. 됐습니까? 자, 일단 네 가지 외워볼까요? 자, 유효수자의 개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수는 포함한다. 앞에형은 포함하지 않는다. 뒤에형은 포함한다. 소수점이 없을 때는 지수법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완전수란 개념은 뭐냐면요. 자, 완전수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완전수란 것은요, 우리는 측정 장치 없이 만들어 알아낸 수입니다. 측정 장치 없이 알아낸 수고요. 자, 세어서 구한 값이거나 구한 값이거나 혹은 정의가 그런 겁니다. 측정 장치 없이 알아낸 숫자고 세어서 구한 값이거나 혹은 정의가 그래요. 그리고 완전수는 자, 요수자 계수를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는 무한대의 요수자로다가 취급하는 겁니다. 뭐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무한대.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완전수라는 것은요, 측정 장치 없이 사용하지 않고 세어서 구한 값이거나 혹은 정의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유효숫자의 개수를 할 때는 무한대의 유효숫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건 암기해야 되니까 외웁시다. 자, 같이 한번 외워보세요. 자, 외워봅시다. 정수는 포함한다. 앞에형은 포함하지 않는다. 뒤형은 포함한다. 소수점이 없을 때는 지수법으로 표시한다. 완전수는요, 측정 장치 없이 알아낸 수고서 세어서 구한 값이거나 정의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유효숫자의 개수 따질 때는 무한대의 유효숫자로 본다. 자, 한번 완전수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색깔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측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됐죠. 실험 10번, 사과 3개, 분자 넓게 든 것 같이 세어서 구한 값이다. 됐죠. 계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이와 같은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며 자, 요 말 기억해야 됩니다. 무한대의 요수자다 이거죠. 요수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면은 무한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진다고 가정한다. 완전수는 정의에 의해서 나타난다. 요 말이에요. 정의에 의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1인치는 정확하게 2.54cm로 정의한다. 따라서 1인치는 2.54cm를 이용한 계산에서는 2.54나 1이 유효숫자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요게 계산이 제한하지 않는다. 요 말은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지금은 완전수에 대한 정의 정도만 정확하게 우리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의 유효숫자로 가정하는구나. 이 정도를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 한번 볼까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413.2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값은 415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숫자는 어떤 거냐면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면은요. 4하고 1이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숫자는 4와 1의 두 자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4.1 곱하기 10의 2승으로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요 숫자는 두 자리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얘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숫자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하십니까? 예, 애매하시면요. 애매하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로 끝내면 되는 부분이에요. 집착하는 부분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숫자 몇 자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4.803cm로 쟀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4803 정수는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숫자 네 자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0.00661g 앞에 0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661이 3개의 요숫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55.220 뒤에 0은 무조건 포함시켜준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55220 해서 5개의 요숫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하겠어요. 유숫자의 개수 따지는 거요. 자, 34,200 그러면 이건 몇 개의 유숫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3개면요. 3.42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5개면요. 3.4200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만약에 4개면 3.420 곱하기 10의 4승이다 라고 표현하면 이건 유효숫자 4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감은 오십니까? 예, 그 정도만 집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막 집착하거나
신경 쓰거나 어마어마하게 시간 보내고 그럴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 11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12페이지로 유효숫자 계산으로 한번 가봅니다. 유효숫자 계산은 곱하기나 나누기는요. 곱하기하고 나누기하고 더하기 빼기가 다르거든요. 자, 외우십시오. 곱하기 나누기는요. 적은 유효숫자의 개수대로. 더하기 빼기는요. 적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 개수대로. 이렇게 외우십시오. 유효숫자 계산할 때요. 곱하기 나누기는 적은 유효숫자의 개수대로. 자, 그러면 11.70분의 278을 나눠준다. 이것분의 278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78이니까 몇 개의 유효숫자인가요? 정수는 포함한다. 3개입니다. 11.70은 4개의 유효숫자가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값이 밑으로 23.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표현되는 것은요. 얘는 적은 유효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도 3개의 유효숫자인 23.8로다가 표시해 주어야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무슨 개념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적은 유효숫자의 개수대로, 더하기 빼기는 적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 개수대로. 곱하기 나누기와 더하기 빼기가 유효숫자 처리할 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곱하기 나누기는 적은 유효숫자의 개수대로 하니까 278은 3개의 유효숫자고 11.70은 4개의 유효숫자인데 이걸 계산하면 23.8 얼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럴 때 3개의 유효숫자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 왜? 적은 게 3개니까 3개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지요. 더하기 빼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적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 개수대로 그랬죠. 그러니까 자 3.18 더하기 0.01319 하면은 이거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315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 소수점 이하 몇 자리죠? 소수점 이하 18 두 자리입니다. 그죠? 소수점 이하 하나, 둘, 셋, 넷, 5개 되겠네요. 이건 소수점 이하 5자리, 이건 소수점 이하 2자리니까 어떻게 표현해라? 2자리로 표현해라.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 개수대로. 자, 적은 유효숫자의 개수대로 하는 것은 곱하기 나누기고요. 적은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 개수대로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다라는 거. 이 정도 유효숫자 계산하는 것은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것까지 처리해서 문제를 하라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반올림 규칙도 한번 같이,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이건 또 암기사항이고요. 자, 외웁시다. 4 이하는 버린다. 당연하죠. 4 이하는 버립니다. 6 이상은 올린다. 당연하고요. 5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니? 뒤에 숫자가 0이 아니면 올립니다. 자, 뒤에 숫자가 없을 때는요. 앞에 수를 보는 거고요. 앞에 수가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면 버리는 겁니다. 자, 5일 때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5일 때는 5다. 자, 저 글씨를 좀 예쁘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5일 때는요. 뒤에 숫자를 보는 겁니다. 뒤에 숫자를 봐서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있다. 그때는 올립니다. 뒤에 숫자가 없을 때는 그때는 앞에 수를 보는 겁니다. 앞에 수가 홀수일 때는 올립니다. 그리고 앞에 수가 짝수일 때는 앞에 수가 짝수일 땐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반올림 규칙입니다. 4 이하는 버린다. 당연. 6 이상은 올린다. 당연. 5일 때는 뒤에 수가 0이 아니면 숫자가 있으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가 만약에 없다 그랬을 때는 앞에 수를 보고요. 앞에 수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린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지요. 자, 그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유효숫자 2자리로 처리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5.663607. 그러면 얘는 유효숫자 2자리로 만약에 처리해 3자리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먼저 2자리는 그 밑에 있군요. 3자리로 한번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3자리로 처리해 보면 5, 6, 6까지가 처리가 되는 거죠. 누가 처리돼야 되느냐? 3을 처리해야 됩니다. 3은 4 이하입니다. 버린다 그러니까 5.66 이렇게 쓰는 것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자, 2자리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5, 6까지 2자리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굴 처리해야지요? 6을 처리해야죠. 6을 요놈을 처리해야죠. 요거 너무 진하네. 자, 색깔을 좀 살짝 바꿔볼게요. 5하고 6이 2자리 이렇게 처리가 되고 요 6을 처리해야 되겠죠. 6은 6 이상은 올린다 그랬으니까 얘는 5.6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려서 5.7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라고요. 알아듣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숫자 만약에 네 자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5, 6, 6, 3까지 이렇게 처리하고 처리돼야 되는 건 5입니다. 5일 때는 뭘 봐라? 뒤에 숫자 보는 겁니다. 뒤에 숫자 보니까 0도 있지만 또 7도 있네요. 그죠?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있기만 하면 올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664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5.663이 아니라 5를 처리하는데 뒤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올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또 네 자리를 한번 처리해 볼까요? 자, 4747까지 처리가 되고 처리되는 숫자 5입니다. 뒤에 숫자가 있나요? 없어요. 뒤에 숫자가 없으니까 앞에 숫자를 보는 겁니다. 뭐지요? 홀수입니다. 올려라. 4.748이 되겠죠. 자, 4.7465도 한번 볼까요? 네 자리 처리 4746까지 처리가 되고 5를 처리하는 겁니다. 요 5를 처리할 때 뒤에 숫자 본다 없어요. 앞에 숫자 본다 짝수입니다. 버린다 그랬으니까 4.746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의 예시를 갖다가 보시면서요. 이런 예시를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만 이해되고 이해됐으면 이렇게 조금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되새기면서 몇 번만 암기해 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집착할 파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한번 가봅니다. 크기 성질은 크게 의존하는 거죠. 질량이나 부피 이런 겁니다. 예, 질량 이만한 놈하고 이만한 놈하고 질량은 다르죠. 부피도 요만한 놈하고 요 놈은 부피가 다르죠. 세기 성질은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온도 같은 거죠. 예, 이만한 놈의 온도나 이만한 놈의 이만한 뭐 어떤 뭐 개의 온도나 이런 것 개면 개고요 뭐 용기 속의 온도면 뭐 온도 같은 건 다 똑같죠. 뭐 예를 들면 밀도라든가 녹는 점 같은 거요. 밀도 이런 것들이 바로 세기 성질입니다. 자, 나중에 기전력이요. 이것도 세기 성질임을 좀 외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밀도, 온도, 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거는 세기 성질이라는 게 잘 와닿거든요. 그런데 이 기전력 같은 건 세기 성질이다 이런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암기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화학에서 공부하게 되는 기전력도 세기 성질임을 기억할 것이라고 제가 암기를 시켜드리려고 아예 여기다가 적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외워 주시는 것도 약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페이지 가셔서요. 중대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정확도 accuracy와 정밀도 precision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뜬 적도 있어요. 2022년도 문제군요. 자, 실험을 잘하는 연구자는 정확도가 있는 결과를 얻는다. 뭐 논리적으로 틀릴 표현이 아니죠, 그죠? 실험을 잘하는 연구자는 정확도가 있는 결과를 얻는다. 그래요. 참값에 상당히 가까운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정밀도가 있는 결과를 얻어도 좋겠죠. 예, 뭐 나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그냥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실험을 반복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자 이건 뭐라 그랬죠? 재현성의 정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밀도가 높은 실험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 거 되겠습니까? 정밀도는요. 측정값 간의 재현성의 정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은 실험이라고 한다. 예, 니은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정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 기기가 중요한 요소이다. 뭐 동물적 감각으로 틀릴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적 감각으로다가 이런 표현이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읽어보고요. 그래서 정답은 가나 다가 다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화학적 지식을 묻는다기보다 요 니은 두 번째 지문 빼고요. 요거는 화학적 지식을 알아야죠. 요거 두 번째 나는요.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것들은요. 이건 화학적 지식을 묻는 건지 그냥 상식을 묻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도 가끔가다 하나씩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교수님이 그래 나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는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네 감각으로 풀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고요. 점수를 주려고 그냥 3점을 갖다가 교수님이 그냥 투척해 주신 겁니다. 예, 제공해 주는 거니까 예, 이런 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 보셨으면 1단원은 마치겠습니다. 자, 1단원 마쳤고요. 이제 2단원으로 가보도록 하실까요? 2단원 가겠습니다. 2단원은 원자, 분자, 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몰의 개념이 좀 중요하거든요. 자, 뭐 여기서도요. 기본적인 이해 암기형 파트고 몇 가지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넘어가나요? 이해 암기형 파트고 몇 가지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제가 같이 읽어드리면서 내용을 같이 서로 외워봅시다.
자, 원자는 데모크리토스 이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되는데 이 입자를 원자라고 하였다. 원자의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의 철학자가 한 거구나. 그렇구나. 예, 상식의 범주로 그냥 읽어보는 걸로 끝내면 됩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탄소 그러면 요 밑에 쓰는 건 원자 번호죠. 요거는 양성자수 맞죠? 양성자수. 요거는 원자 번호입니다. 그죠?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요 위에 쓰는 것은 질량이죠. 이건 질량을 쓰는 거고요. 이 질량은 누구하고 누구의 질량이냐면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입니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고요.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고요. 자, 6번 탄소 그러면 양성자 6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질량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질량이 10이니까 자, 요건 양성자 몇 개인가요? 하면은 양성자 6개고요. 중성자도 6개가 있겠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그냥 1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전자 몇 개 있습니까? 하면 네, 전자도 중성 원자니까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거는 기본적인 질풍노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때부터 배웠던 기본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어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즉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다른 거죠. 이런 것을 갖다 동위원소로 갑니다. 예를 들면 원자 번호 1번 질량 1짜리는 수소라고 부르고요. 원자 번호 1번 질량 2짜리는 중수소라고 부르고요. 원자 번호 1번 질량 3짜리는 삼중수소 트리테리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동위원소는 뭐가 다른 겁니까? 질량이 다른 겁니다. 그 질량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거죠. 왜? 원자 번호는 다 똑같으니까. 원자 번호는 다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것을 우리는 동위원소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는 됐죠. 핵의 안정도는요. 예, 마지막 19단원에서 19단원에 제가 핵화학 파트에서요. 핵화학 파트에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읽지 말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4페이지였습니다. 1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원자량 분자량입니다. 원자량은요. 원자의 질량이죠. 예, 원자의 질량은 단위는 어토미맥스 유니트입니다. AMU라고 씁니다. 보통. 그래서 자, 정의가 뭐냐면요. 1AMU는 탄소 12, 질량 12의 원자 질량의 12분의 1로 정의하며 그 다음에 1.6605 곱하기 10의 24승g입니다. 저는 강의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외워진 거지. 이런 숫자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 이런 숫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탄소 12짜리 원자의 질량은 12AMU고요. 얘를 정확하게 12로 나눈 것을 1AMU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질량은 1.6605 곱하기 10의 24승g인 거예요. 자, 이 숫자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하자. 탄소 12의 질량은 12AMU구나. 이렇게 기억하자.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탄소 12의 질량은 12g 1몰의 질량은 퍼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12g 퍼몰 이건 1몰의 질량의 표현이고요. 이거는 원자 질량의 표현이고요. 결국은 얘네 두 개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이 정도는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AMU가 나오면 그램 퍼몰 이렇게 취급해 버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AMU라는 말에 너무 집착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동위원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자연계의 98.89%의 탄소 12짜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0.989889 곱하기 12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3 탄소 질량 13짜리에 정확하게는 13.0034라고 합니다. 이게 놈이 1.1% 정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1.11%니까 0.0111 곱하기 이만큼의 질량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존재 비율을 곱해서 나타내는 값을 평균값이다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우리는 평균 원자량이다 해서 탄소는 12.011 AMU가 평균 원자량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까지도 고려해서 나타내는 질량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자, 분자량은 분자의 질량입니다. 분자 내의 원자량의 모든 것을 다 더하면 되겠죠. 자, 탄소 12짜리니까 2 곱하기 12. 자, C2니까. 그 다음에 수소는 1짜리니까 1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28 AMU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28g per 몰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자, 1몰의 질량이고요.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물질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6.02 23승계의 분자, 이온, 원자득의 질량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람 단위로 표시한 물질의 분자량이다라는 것은 이 개념은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질량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집착하거나 뭐 고민하거나 그럴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에 관한 법칙,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배수 비리 법칙은 원자에 관한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에서는요.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도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따지면 소시적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죠.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겹습니다. 근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것을요. 문제에서 활용할 능력을 배양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요. 어느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이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H2O는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2g 대 16g 아니겠습니까? 예, 수소는 1AMU 1g per 몰인데 두 개 있으니까 2g이죠. 산소는 질량이 16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 대 16이니까 1 대 8의 질량비를 갖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물은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 대 8이라고요. 배수비리 법칙은요. 화합물이 두 종류 이상일 때에만 나타내는 겁니다.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탄소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 5대 O2는 1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소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 산소의 질량비는 5대 O2니까 1대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FeCl2와 FeCl3도요. Fe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 Cl2 대 Cl3니까 얘는 2 대 3이죠. 이와 같이 표시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이 법칙을 배수비리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원자에 관한 법칙에는요. 질량비다라는 표현이 항상 들어가죠. 반응물의 질량이 있고 생성물의 질량이다. 한 원소의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두 종류 화합물일 때 한 원소 일정량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질량비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원자에 관한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상식의 범주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렸고요.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걸로 끝내면 되는 거지 집착할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자, 볼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 누굽니까? 사람 이름 라부아지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프루스트고요. 배수비리 법칙 돌턴이거든요. 사람 이름까지도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부아지의 프루스트, 돌턴. 배수비리 법칙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H2와 H2 돼서 H2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 5대 O2는 얘는 1대입니다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비는 항상 1대 2다 이런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C와 CO2, N2와 NO, 뭐 SO2와 SO3 이런 것들이 다 배수비리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예시가 되겠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핵화학에서는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달턴의 원자설은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냥 화학 반응이라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됨을 원자설을 제안하여 설명하였고 자신의 원자설을 바탕으로 배수비리 법칙을 발표하였다. 그랬군. 그래, 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턴 아저씨. 끝.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된다. 그렇구나.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크기 모양 질량이 같다. 근데 지금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동위 원소가 있잖아.
동위원소는 뭐야? 질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은 잘못된 말이죠. 그죠? 예. 같은 종류의 원자에도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될 겁니다. 그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 말도 수정돼야죠. 왜죠? 원자는 전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양성자 있잖아요. 핵에. 그 다음에 핵에는 중성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덜턴이란 아저씨가 했던 말 이런 멘트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읽어보고요. 아, 대단하신 분이네요 라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화학 변화 시의 원자들은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자가 정수비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을 바로 돌턴의 원자설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군요. 네, 됐습니다. 자, 상식의 범주로 또 외워야 될 거예요. 톰슨 음극성관 외워주시겠습니까? 뭐했냐? 전하대 질량비 측정.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요. 의미 안 둬도 돼요. 그냥 톰슨의 음극성관 전하대 질량비 측정했다. 그다음에 쭉 나머지 읽다가요. 읽지 마시고요.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뭐했니? 전하량을 측정했다. 그러니까 전하량을 측정했으니까 요 전하량을 측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식의 범주로 이렇게 톰슨은 음극성관으로 전자를 발견하였고 전하대 질량비를 측정하였다. 끝. 그 다음에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으로 전하량을 측정하여서 전자의 질량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끝. 이렇게만 짚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뒤에요. 요거에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를 요 정도는 과학의 역사며 상식이다. 교수님들이 어떤 관점으로 출제하셨냐면요. 점수를 주고 싶은 거야.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냥 너 가져와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과학의 역사 정도는 알고 있느냐? 이런 역사적인 과학자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분들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냥 점수를 주려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7페이지 이 정도까지만 조금만 더 볼까요? 러더포드의 핵모형입니다. 자,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라는 거예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핵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라고 알아냈습니다.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라고 알아냈어요. 알파 입자가 뭐냐면요. 헬륨의 원자 핵입니다.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그러니까 뭘 띄죠? 플러스를 띄는 겁니다. 핵이니까. 이걸 알파 입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파 입자를 갖다가 이 금속에다가 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때려준 거야. 이렇게 때려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알아냈냐면요. 여기 있는 오른쪽 이 그림처럼요.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가더라 이거야.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가더라.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가서 뒤에 가서 다다다다다다 이 사진건판에 다다다다다다 꽂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요. 요 플러스를 때려줬으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런 핵을 갖다가 딱 마주치면 탕 하고 튕기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색깔 살짝 바꾸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탕 튕기는 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요 이렇게 튕기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튕기는 것들 이렇게 튕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뒤로다가 팍 튕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자,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간다. 대단히 큰 공간이다. 원자는. 그리고 가운데 플러스를 띄는 놈이 밀집돼 있을 거다. 플러스를 띄는 놈이. 그래야만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설명이 되지요. 하지만 요 플러스를 띄는 놈을 갖다 때렸을 때 플러스를 띄는 놈을 만났기 때문에 튕기는 현상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요. 대부분 빈 공간에서 그 빈 공간이 있는데 원자는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에 플러스가 밀집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과학자가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한번 읽어만 볼까요? 핵이라고 부르는 작고 밀도가 높은 중심에 양전하가 집중되어 있고 그 주위에 비교적 먼 거리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이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죠. 이건 뭐 어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종합운동장의 완두콩이라고. 그러니까 종합운동장만큼의 넓이에 이만큼이 종합운동장이고요. 요 핵이라고 부르는 요거는 완두콩만큼 있답니다. 종합운동장의 완두콩.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빈 공간이 대부분이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요 거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러더포드의 여기 플러스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러더포드의 핵모형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의 범주로요. 이런 건 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까지 화학에 대한 오리지널 개념을 갖다 안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상식의 범주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처음엔 좀 이렇게 약간 이해암기형으로 맛보기 형식으로 쭉쭉쭉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요, 이제 오리지널 과학적인 화학에 관한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때 재밌어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는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